저는 90년대 서울 풍납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평범한 외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왜소했고 몸무게가 겨우 17kg밖에 나가지 않을 정도로 허약했습니다. donde azotea 게다가 podía ver el patio de la 365일 casa 지독한 vecina, 비염을 달고 살아서 una casa 코는 que 항상 parecía 막혀 estar 있었고 deshabitada. 눈이 나빠서 알이 두꺼운 안경을 써야만 했죠. 맞벌이를 하시는 부모님 때문에 저는 늘 혼자였고 아파트 단지 안의 놀이터가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에게는 매일 20분씩 걸어서 하교하는 큰 즐거움이 생겼습니다. 저는 동네 문방구와 슈퍼 사장님들께 인사를 하며 탐험하듯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매일 가던 큰 길이 아닌 낯선 골목으로 가보고 싶다는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세상이 조금 더 넓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은 낮인데도 조용했고 바닥에는 어른들이 뿌려놓은 야한 사진들이 담긴 명함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 생소한 풍경은 마치 다른 차원의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자 문을 닫은 거대한 페나이트 클럽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의 뒷마당에는 버려진 소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기묘한 공터가 있었습니다. 그 높고 험악하게 쌓인 소파 더미가 제 눈에는 정복해야 할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소파들 틈바구니 사이에 좁은 공간으로 기어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가구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저는 이미 비밀 동굴을 탐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 더미 안쪽에서 어린 아이 한 명이 앉기에 딱 알맞은 안락한 공간을 찾아냈습니다. 그곳에 앉아 밖을 내다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실루엣만 보였고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을 저만의 완벽한 아지트로 삼기로 결심하고 매일같이 들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갑자기 저에게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선생님이신 어머니마저 출근을 하지 않으시고 2주 동안 제 곁을 지키며 집에만 계셨죠. 저는 그저 집에서 TV를 보는 것이 좋았을 뿐 그 2주라는 시간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2주가 지나 다시 학교에 가게 된 저는 또 다른 탐험을 위해 이번엔 반대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용한 주택가를 걷던 중 유난히 크고 특이한 분위기를 풍기는 집 한 채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집 대문에는 붉은 페인트로 기괴한 문양이 그려져 있었고 담벼락 너머로 빨갛고 하얀 깃발들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문이 열리더니 새하얀 머리를 뒤로 넘긴 멀끔한 인상의 할아버지가 걸어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다음날 하교길에도 그 할아버지는 큰 길 한복판에 서서 마치 저를 기다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그 할아버지의 이질적인 모습만이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를 피해 상가 건물 계단에 숨어 몸을 떨며 한참 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결국 할아버지는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저를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할아버지는 제 팔뚝을 강하게 주무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손길이 닿은 곳에서부터 온몸에 따뜻한 피가 도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평생 막혀있던 제 코가 뻥 뚫리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시원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청포도 사탕 하나를 쥐어주시며 심심하면 언제든 놀러오라고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탕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고 저는 어느덧 그 할아버지를 기다린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깃발집에 들러 할아버지와 시간을 보냈고 그곳은 제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 얼굴과 손을 정성스럽게 씻겨주셨고 저는 아기처럼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깃발집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가 이상한 무당집에 드나든다는 소문을 들으시고는 화를 내며 저를 추궁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그날 이후 저의 소중했던 탐험과 깃발집 방문은 강제로 중단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 섞인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저의 발길은 이미 집 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풍납동의 좁은 골목길을 누비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을 찾는 것에 집착했습니다. 당시 우리 동네 외곽에는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채 방치된 낡은 나이트클럽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건물 뒤편은 어른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거대하고 기괴한 쓰레기장과도 같았습니다. 처음 그곳에 발을 들였을 때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정체 모를 한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구석진 자리에 산처럼 쌓여있는 소파 더미를 발견한 순간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한때 나이트클럽 안을 화려하게 장식했을 붉고 푸른 벨벳 소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파들이 겹쳐지며 만들어낸 작은 틈새 사이로 몸을 밀어넣었습니다. 소파 안쪽으로 들어가자 밖의 소음이 차단된 고요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지만 푹신한 소파 쿠션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안락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나만의 진정한 왕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몰래 가져온 낡은 만화책과 사탕 봉지를 소파 틈새에 숨겨두었습니다. 몸이 약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소년에게 이 어두운 구석은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처럼 덮인 또 다른 소파의 바닥면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낡은 가죽에서 나는 특유의 비릿한 냄새조차 저에게는 익숙한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때로 소파 더미 밖에서 들려오는 고양이들의 울음소리는 마치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의 소리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 장소 덕분에 저는 매일 오후가 기다려졌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방을 내팽개치고 곧장 나이트클럽 뒷마당으로 달려갔습니다. 소파 기지 안에서 저는 상상 속의 영웅이 되기도 하고 우주선 조종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90년대 서울의 공기는 지금보다 탁했지만 소파 더미 속의 공기는 오직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소파 기지 주변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없는 사이에 이곳을 다녀간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소파 틈새에 끼워두었던 만화책의 위치가 아주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주변을 살폈지만 무너진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은 적막한 골목뿐이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누르고 소파 기지를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주변의 판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판자로 입구를 가리고 나니 비로소 완벽한 요새가 완성된 것 같아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기지 안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내며 바깥 세상을 잊어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용수철 사이로 비치는 햇빛은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낡은 벨벳 천의 촉감은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저를 보호해주는 갑옷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기지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기이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소파 너머 어딘가에서 누군가 나직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바람이 울리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판자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존재감이 느껴졌는데 마당은 지나치게 고요했습니다. 저는 기지 주변을 다시 한번 탐색하다가 소파 뒤편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날꽃에 묻은 작은 흰색 천 조각이었습니다. 천 조각에는 붉은색 글씨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나이트클럽 건물의 낡은 창문들이 덜컹거렸습니다. 갑자기 이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강렬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서둘러 밖으로 나오려던 저는 발밑에 놓인 또 다른 물건을 보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어 보이는 깃대에 묶인 작고 빛바랜 깃발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왼쪽 골목 끝 깃발집의 깃발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트클럽 뒷마당에서 본 그 깃발의 환영은 저를 홀린 듯 왼쪽 골목으로 이끌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발을 들여놓지 않았을 그 금단의 구역으로 제 발걸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안쪽은 바깥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골목의 끝에는 바람도 불지 않는데 미친 듯이 펄럭이는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높게 솟은 대나무 장대에 매달린 거대한 빨간색과 하얀색 깃발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말하던 귀신이 나온다던 그 깃발집이 마침내 제 눈앞에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대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기괴한 향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한 마음을 이기지 못한 저는 조심스럽게 문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낡은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정체 모를 부적들이 가득했습니다. 갑자기 마당 구석에서 마른 낙엽을 밟는 듯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것은 눈처럼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피부는 종이처럼 창백했고 눈동자는 깊은 우물처럼 검고 깊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집 전체를 뒤덮고 있던 수많은 방울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쟁강거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제 귓속을 파고들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던 길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등 뒤에서 할아버지의 시선이 따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큰 길로 나와서야 겨우 멈춰섰지만 온몸은 이미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할아버지의 검은 눈동자가 잔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무시무시한 가위 눌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꿈속에서 그 하얀 머리 할아버지는 제 방구석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제 얼굴이 흑빛이 나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셨습니다. 저는 무당집에 갔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억지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포스러웠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끌림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다시 한번 그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깃발은 여전히 거칠게 펄럭이며 마치 저를 부르는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대문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주저앉아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골목 전체를 메웠고 저는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할아버지가 나타나 여성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렸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여성의 통곡이 멈췄고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게 바뀌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저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대문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할아버지가 다시 저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번에는 할아버지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앙상한 손가락으로 마당 안쪽을 가리키며 들어오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문턱을 넘어 그 금단의 공간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당 안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신비로운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평상에 앉히고는 낡은 도자기, 잔에 담긴 차를 내밀었습니다. 차 한 모금을 마시는 순간 제 몸 전체를 타고 흐르는 기묘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갑자기 할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제 등 뒤를 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냉기와 함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쳐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어깨를 잡고 저를 거칠게 뒤로 밀쳐내며 외쳤습니다. 그가 밀쳐낸 제 발밑에는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품 안에서 붉은 칼을 꺼내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마당에 있던 항아리 하나가 요란하게 깨져나갔습니다. 정적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바닥에 알 수 없는 붉은 표식을 남기고는 당장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집 밖으로 도망쳐 나오며 저는 제 등 뒤에 무엇이 붙어 있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거울에 비친 제 그림자가 제 움직임보다 조금 더 늦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거울 속 기이한 잔상을 뒤로한 채 저는 이불 속으로 깊숙이 몸을 숨겼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음에도 어제의 그 기괴한 깃발집 할아버지의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그 왼쪽 골목 끝으로는 발걸음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학교에 갈 때도 평소보다 훨씬 먼 길을 돌아 큰 길로만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슈퍼마켓 앞 평상에서 그 할아버지를 다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치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무심하게 부채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때 저는 익숙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평생 저를 괴롭혀온 고질적인 비염 때문에 코는 이미 꽉 막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입으로만 숨을 쉬어야 하는 고통은 어린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과 함께 할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코가 그리 막혀서야 사람이 어찌 살겠느냐 라며 할아버지는 혀를 차셨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더니 알 수 없는 주문을 나직하게 읊조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짓말처럼 막혔던 콧구멍 속으로 차가운 공기가 훅 들어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이 시원하고 선명한 공기의 감촉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제 숨쉬기 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움보다 신비로움이 앞선 저는 홀린 듯 할아버지를 따라 깃발집으로 향했습니다. 붉고 하얀 깃발이 밤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문을 열고 저를 낡은 마루 위로 안내하셨습니다. 집 안에서는 진한 향 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묘하게 섞여 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토록 무서웠던 공간이 이제는 세상 어디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와 제 앞에 놓아주셨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온몸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할아버지는 왜 이런 곳에서 사시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시며 길 잃은 영혼들을 쉬게 해주는 것이 본인의 업이라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같이 방과 후에 깃발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신기한 장난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막혔던 코가 뻥 뚫린 덕분에 제 안색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건강해진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비밀로 한 채 저는 할아버지와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할아버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제 등 뒤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며 혼잣말로 아직도 저놈이 붙어있구나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텅 빈 벽과 제 그림자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목에 붉은 실로 꽤 작은 복주머니를 걸어주시며 절대로 빼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 주머니 안에는 묵직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있는 것 같아 기분이 묘했습니다. 깃발집에서의 시간은 마치 현실이 아닌 동화 속 세상을 여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몸에서 나는 낯선 향 냄새를 맡으시고는 저를 매서운 눈초리로 훑어보셨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둘러댔지만 심장이 터질 듯이 두근거려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속에서 수많은 하얀 깃발들이 저를 칭칭 감아 숨을 조이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 방벽에는 제가 한 적 없는 기괴한 낙서들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제 손톱 밑에 검은 숟가루가 잔뜩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낙서를 지우려 했지만 그럴수록 낙서는 더욱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어머니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공포에 질려 문을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소름 끼치도록 낮고 차가웠습니다. 너 어제 어디 갔었니? 그리고 지금 방 안에서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주신 복주머니에서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문 너머에서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광경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붉고 푸른 색채로 가득 차 있었고 기괴한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공포는 거기까지였으며 그 이후의 기억은 마치 안개 속에 가린 듯 흐릿했습니다. 30살이 넘어서야 듣게 된 어머니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유년 시절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밤마다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돌변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에는 한없이 연약하던 아들이 해만 지면 전혀 다른 인격체로 변해 가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휘두른 작은 손 주먹은 성인 남자의 힘을 능가할 정도로 강력했고 무자비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저를 제압하려다 팔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지만 차마 아들을 때릴 수는 없었습니다. 빙의된 상태의 저는 부모님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매일 밤 풍납동의 작은 집은 누군가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다시 순진한 소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멍이 든 팔다리를 옷으로 감추며 저에게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다가올수록 부모님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공포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잠들기 시작하면 집안의 모든 공기는 얼어붙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밤은 제가 주방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아버지가 겨우 막아내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방구석에 주저앉아 신에게 제발 아들을 돌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고 약을 먹여도 발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집안에는 기괴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하고 오래된 무덤의 흙냄새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허공을 향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부모님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그 어두운 모퉁이에는 분명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수단으로 동네의 소문난 무당집을 떠올리셨습니다. 평소 미신을 믿지 않으셨지만 자식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어머니가 대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노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왔느냐? 그놈이 아이의 명주를 다 갉아먹고 있다는 호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할아버지의 발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밖을 떠돌다 아주 지독하고 굶주린 악귀에게 찍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귀는 소년의 몸을 껍데기 삼아 가족의 피와 눈물을 먹고 자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장 오늘 밤부터 아이를 이 집으로 데려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공포의 대상이었던 깃발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할아버지와의 즐거운 대화는 사실 처절한 퇴마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끔찍한 고통의 기억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왜곡시킨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새도록 제 몸속에 깃든 존재와 싸우며 제 기력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방에서 먹었던 달콤한 사탕은 사실 귀신을 쫓는 독한 약재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문 밖에서 아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며 피눈물을 흘리며 기다리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부모님의 머리는 하얗게 새어버렸고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대가도 받지 않고 그토록 필사적으로 저를 구해준 것일까요? 어머니의 고백이 끝날 무렵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제 몸에서 쫓아낸 것이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0년 만에 다시 찾은 풍납동 골목에서 그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술잔을 내려놓으시며 30년 전 그의 겨울의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집에서 밥을 전혀 먹지 않고 굶기 시작했다고 어머니는 회상하셨습니다. 밥을 먹으라고 타이르는 어머니에게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도 없는 끔찍한 욕설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반항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 눈빛은 이미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다며 어머니는 몸서리치셨습니다. 심지어 저는 밥상을 엎고 유리그릇을 던져 박살을 내며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실은 저를 가장 아껴주시던 외할머니에게 제가 휘둘렀던 폭력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손을 발뒤꿈치로 세게 짓밟은 바람에 할머니는 평생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혼날까봐 그 아픈 손을 숨기며 병원조차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저의 발광에 아버지는 저를 제압하여 방에 가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해가 뜨는 아침만 되면 제가 다시 평범하고 순한 아들로 돌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나쁜 것을 배워온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2주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스스로 발을 벽에 차서 발톱이 빠지는 광경을 보시고 어머니는 이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아님을 직감하셨습니다. 그때 한 학부모로부터 제가 매일 무당집인 깃발집에 드나든다는 제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 곧장 그 기괴한 깃발집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대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간 어머니를 맞이한 것은 짙은 화장을 한 무당 아주머니였습니다. 무당은 화를 내는 어머니를 진정시키며 뜻밖의 충격적인 진실을 건넸습니다. 아이가 동네의 험한 곳을 돌아다니다 아주 고약한 악령을 묻혀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악령이 아이의 몸을 빌려 가족들을 해치고 스스로를 파괴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깃발집의 어르신이라 불리는 할아버지가 아이를 미리 발견하고 정성을 다해 씻겨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저를 주물러주고 세수를 시켜준 것은 사실 퇴마를 위한 정화의식이었습니다. 무당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너무나 가여워하여 자신의 기운을 깎아가며 아이를 지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에게 준 청포도 사탕조차도 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 축원을 올린 물건이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무당은 이제 아이가 깨끗해졌으니 더 이상 이곳에 오지 않게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해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할아버지께 큰 절을 올리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소리, 소문 없이 제가 아지트라 부르던 그 끔찍한 소파 더미를 모두 치워버리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곧 풍납동을 떠나 이사를 갔고 신기하게도 제 모든 건강 문제와 폭력성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30년 만에 들은 진실에 저는 할머니의 굽은 손마디를 떠올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를 위해 온갖 수모와 고통을 견뎌준 가족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무당집 할아버지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이미 돌아가셨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풍납동 골목에서 보았다는 그 할아버지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제가 골목 끝 깃발집 앞에서 마주친 그 할아버지는 30년 전 모습 그대로 저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친 저는 주머니를 뒤져보았고 그곳에는 제가 받은 적 없는 낡은 청포도 사탕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사탕 껍질에는 3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똘비하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낡은 대문이 열리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방울 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30년 전 그때처럼 차갑고 강한 힘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귓가에 들려온 목소리는 할아버지의 인자한 목소리가 아닌 기괴하게 갈라진 여자의 웃음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구하기 위해 가두어두었던 그것이 다시 깨어났다는 사실을요. 어머니의 고백이 끝난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간직해온 아련한 추억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나를 보며 웃어주던 부모님의 눈동자 속에 얼마나 큰 공포가 서려 있었을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제가 저지른 그 끔찍한 일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신 가족들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저는 다음날 홀린 듯이 다시 풍납동의 옛 골목을 찾았습니다. 좁았던 골목길은 넓어졌고 정겨웠던 담벼락들은 높은 빌라들로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기억의 이정표를 따라 정확히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깃발집이 있던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대나무 깃발이 나부끼던 그 기묘한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던 툇마루 대신 차가운 시멘트 주차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근처에서 오래된 세탁소를 운영하시는 노인분께 깃발집에 대해 여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연고자가 없어 집도 헐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감사의 인사조차 전하지 못한 채 영원한 이별을 맞이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분은 무당이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지켜낸 수호자였음을 이제는 압니다. 제 몸속에 따리를 틀고 있던 그 검은 그림자를 당신의 온몸으로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코를 시원하게 뚫어주던 그 향취는 귀신을 쫓는 향이 아니라 생명의 숨결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가 계셨던 자리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저를 올렸습니다. 비록 집은 사라졌지만 제 마음속 깃발은 여전히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안의 어린 소년이 평온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늙으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꼭 맞잡았습니다. 낳아주신 것보다 더 큰 희생으로 저를 지켜주신 그 사랑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분들의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드려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과 희생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풍납동의 깃발집 할아버지는 제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기괴했던 대나무 깃발 소리는 이제 제게 가장 평화로운 자장가로 기억됩니다. 공포로 얼룩졌던 과거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습니다. 어둠 속을 헤매던 소녀는 이제 빛 속에서 성인이 되어서 있습니다. 가끔 코끝을 스치는 싸한 한기에 저는 여전히 풍납동 그 골목을 떠올립니다. 그때마다 저는 나지막이 그분께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할아버지,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모든 미스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답으로 채워졌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부끼는 망국기들 사이로 할아버지의 흰 머리칼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더 이상 꿈속에서 검은 그림자에게 쫓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신일지 모르나 저에게는 삶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진실입니다.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어른이 되었음을 느낍니다. 숨겨뒀던 진실은 아픈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끈이었습니다. 풍납동의 그 낡은 골목은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도 고향도 알 수 없지만 그분의 존재는 제 영혼에 새겨져 있습니다. 길었던 30년의 방황은 오늘 이곳에서 마침표를 찍습니다. 깃발집의 비밀은 그렇게 사랑과 구원이라는 기적을 남기고 영원히 마무리되었습니다.